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은 증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미에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물론 이제 단문은 아닐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그럼 무엇이 엄격한 증명 대상이고, 무엇이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점에 착안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310조 요 내용입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증거재판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명에는 사실의 증명은 증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명에는 두 가지 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가 엄격한 증명이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증명이다. 그렇다면 엄격한 증명의 개념적인 요소는 뭘까? 두 가지예요.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우리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죠. 증거 능력과 적법한 증거 조사,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반면에 이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을 우리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뭘까? 이게 되겠는데요. 첫째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기본적인 개념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예,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형벌권의 존보와 범위에 관한 사실이 그 대상이다. 무슨 대상이라는 얘기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형벌권의 존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겠어요? 국가 형벌권이니까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은 국가 형벌권의 존보와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는 뭐죠? 우리가 양형이 문제되는 것이죠. 법률상 가중, 감경되는 사유가 바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공소문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성요건을 크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 요소든 객관적 요소든 원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즉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판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여러분들 범위가 뭐예요? 범위는 고의를 말하는 거죠. 고의. 범위는 범죄 사실을 구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업체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범위는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공모 공동정범에서 공모 우리가 공모라고 하는 것도 공모 공동정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되고 책임도 추정돼요. 따라서 이 위법성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피고 측에서 해야 되겠죠. 피고인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또는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위법성과 책임에서는. 따라서 위법성과 책임을 기초 지우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문제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성이냐, 위법하냐, 아니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와 책임 조각 사유의 부존재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통설은 당연히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성 요건 사실이 증명됐다. 그러면 위법성이 추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위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위법성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주장돼서 위법성 추정을 깨트리게 되면 그렇구나. 어떤 얘기냐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심이 들면 이 위법성 추정은 깨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위법성을 증명해야만 뭐가 되는 거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게 되면 검사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예. 타인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존재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책임 조각 사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처벌 조건인데요. 이 처벌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객관적 처벌 조건하고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처벌 조건은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처벌 조건이 갖추지 못하면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으니까 얘도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이 되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법률상이에요. 이거는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양형 참작 사유라고 해서 장량 감경 사유, 즉 법관이 당해 사건을 심리한 다음에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형을 감면해 줄 수 있거든요. 감경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재량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 법률상 가중 감면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형벌권의 존부가 아니라 범위와 관련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누범전과라든지 심신미약이라든지 중지미수라든지 또 자수나 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록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자, 그런데 판례는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 상태가 심신 상실이냐 심신 미약이냐의 문제. 이거는 당연히 뭐죠? 법률상 감면 사유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즉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판례는. 그렇지만 학설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하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법률상 형의 가중 사유가 되는 누범전과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그 외 전과는 정상관계 사실이다. 요거는 정상관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법관의 장량 감경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거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사실과 경험법칙인데 이 간접사실이나 경험법칙은 어떤 데 이제 존재하는 거냐면 요증사실이 범죄 성립사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주요 사실인데요. 이 요증사실을 즉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것이 주요 사실인데 이 X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X라고 하는 사실의 전제사실 예컨대 Y를 증명하게 되면 X를 추정케 하는 사실이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간접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X가 추정되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비록 얘가 간접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주요 사실이므로 이 간접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그것이 주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간접 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경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법칙은 공제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Y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을 때 X라고 하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추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실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법칙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경험법칙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험법칙이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경험법칙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이냐. 예, 여기서 이것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엄격한 주요 사실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될 것이 뭐냐? 이 자유로운 증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첫째로 정상관계 사실이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항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특히 범죄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이제 학설상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벌에 보게 되면 사형, 그죠? 그 다음에 무기징역, 무기금고, 무기금고, 유기금고, 벌금, 구류, 과로, 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몰수도 형벌이니까 형벌의 양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적 사실이 나오죠. 이 소송법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하고 구별하시면 돼요. 공소범죄 사실과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소범죄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 시점에 존재했던 그 범죄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송법적 사실은 그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 구속기간이 경과했느냐 경과하지 않았느냐, 공소제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증거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소송법적 사실이죠. 그래서 소송상에 제기되었던 행위, 사실을 말합니다. 소송과 관련돼서 또 수사 절차에서 있었던 사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송법적 사실이에요.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의 성립, 또 그 다음에 처벌의 양, 이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이 문제되거든요. 예,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 요건 이제 뒤에 자백배제 조치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폭행이나 협박이나, 그죠? 309조에 보게 되면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등이 되는데요. 우리가 폭행 등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다. 그럼 이 자백은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그럼 문제는 폭행 등이 있었느냐 여부가 문제되겠죠. 예컨대 요 자백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테고, 그때 피고인이 그 자백은 내가 자백한 건 맞지만 폭행 등으로 인해서 내가 한 자백이다, 이렇게 증거에 대한 이의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폭행이 있었느냐 여부가 문제될 거란 말이에요. 폭행이 있었다면은 이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을 거고, 폭행이 없었다면 증거로 쓸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폭행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증명을 요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폭행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냐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봅니다. 판례 입장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자유로운 증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자백은 쉽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다면은 결국 요증 사실, 즉 주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주요 사실의 인정은 이 자백 증거로 하겠지만, 자백의 증거 능력은 바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건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조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조사실은 우리가 증거에서 증거 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조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증거의 증거 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다만 이 보조사실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죠. 탄핵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보강하는 사실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소송법적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탄핵하는 사실은 그 증거의 증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증거의 증명력을 강화시키는 이른바 보강 증거의 자료는 주요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보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마저도 같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격한 증명의 대상, 엄격한 증명이 뭐예요?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은 이 둘을 요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게 심증에 영향을 줘서 법관에게 그 요증 사실에 대해서 법관이 확신에 이른 상태를 우리가 증명이라고 한다. 확신에 이른 상태,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에 이른 상태를 우리가 증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것이냐?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일까? 결과적으로 국가정보권의 존부 그리고 범위와 관련된 사실이다.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법적 사실이라든지 정상관계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증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증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X라고 하는 사실이 주요 사실인데 얘가 마지막에 증명이 안 됐다. 이 증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증명이란 말은 확신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결국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X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심리가 다 끝났는데, 사실 심리가 다 끝났어요. 피고인 신문까지 다 끝나고 최종 변론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
이건 의심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 X라는 사실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관이라고 한다면 X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증명이 안 됐으니까 X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X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불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죠. X가 존재해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X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리한 재판을 받을 법적 지위를 우리가 거증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증책임하면 일견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사실을 다 조사해 보고 나서 사실 심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면 그럼 어떻게 재판하지? 그렇다면 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불리한 재판을 받을 법적 지위를 거증책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거증책임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겠죠. 그죠? 누구한테, 즉 검사한테 줄 거냐 아니면 피고인에게 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증거 제출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점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 중에서 누구한테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검사에게 주는 것이 맞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은요,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무죄로 추정된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추정되느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무죄로 추정되니 만약에 이것이 범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증명되지 않은 것은 범죄 사실이니까 결국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에게 옳은 재판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재판이 되는 거죠? 검사에게 불리한 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한다. 왜냐? 무죄추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거증 책임의 의의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같이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요증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즉 법원이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 또는 위험 부담을 거증 책임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증 책임은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죠.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범죄 성립 요건은 누가 거증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입증 부담과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거증 책임은 고정되어 있는데 입증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범죄 구성 요건을 그죠? 구성 요건 요소를 증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구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위법성도 추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위법성이 추정이 되면은 피고인이 위법성 추정을 깨트릴 입증 부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위법성 추정을 구성요건의 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위법성 추정을 깨트릴 만한 입증 부담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입증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진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소송 구조와 거증 책임의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데 이건 참고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증 책임을 우리 형사소송 구조화에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인데 거증 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 나오죠. 근데 결국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듀비오 프로 레오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고, 증명이 안 됐다면 결국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재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증책임 부정설은 인듀비오 프로레오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면 족한 것이지 거증책임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 거증책임 개념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판례는 거증책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거증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검사가 부담한다. 예. 그래서 우리 무죄총 원칙 또는 인듀비오 프로레 원칙에 의해서 검사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검사가 당연히 공소 범죄 사실, 즉 구호성 효과 양성, 책임의 존재 및 범죄 조각 사이의 존재에 대해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예.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돼요. 이게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부재 증명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피고인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당연히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증명이 된 때에만 의의를 가지므로 피고인에게 거짓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 후자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장 부재 증명이고,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한다면 범죄 현장에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범죄 현장에 없었다. 그럼 범죄 현장에 있었고 그 피고인 네가 당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범죄 성립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검사가 부담해야 되니 알리바이에 대한 주장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알리바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처벌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가 거짓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형의 가중 감면에 사유되는 사실, 역시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검사가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뭐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서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야, 사전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야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야 처벌받게 되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죠. 자,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아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은 건 다 맞는데 난 아직 공무원이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적 사실,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 즉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건 기본적으로 뭐죠?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유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소가 있이 내가 공소유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사가 부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 능력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것이 이제 자백배제고죄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거짓 책임을 부담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거짓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백의 임의성이 추정되니까, 그죠? 자백의 임의성이 추정되니까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을 누가 의심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피고인이 의심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할 거냐, 아니면 엄격한 증명으로 족할 거냐, 이건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거냐, 이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거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죠? 검사가 부담하는데, 이거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 요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환을 인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요. 첫 번째가 형법 263조예요. 이른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법 19조에 보게 되면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그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기수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독립행위의 경합입니다. 그런데 상해죄 263조는 거기에 특칙을 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위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바로 263조입니다. 공동정범위에 의하니까 비록 공동정범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행위가 그 결과 발생 행위가 나의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형법에서는 흔히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공범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정범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공동정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여러 사람의 행위가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록 그 원인이 누구의 행위인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담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그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통해서 기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학설 대립이 있지만 거중 책임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 110조 이거는 명예훼손죄에서 유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 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형법 강론에 규정되어 있는 유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몇 가지 학설 대립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거중 책임은 전환으로 볼 것이냐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는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니까 이것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전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학설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동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거주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즉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자 이거죠. 자, 네, 우리 판례가 나와 있죠.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전환으로 보고 있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누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례는 310조를 뭐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거중 책임의 전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백배제 법칙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백배제 법칙은 내용이 꽤 많죠.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꽤 많죠. 이 자백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성의 부당한 장기화, 기만 기타 사유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을 때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자백배제 법칙이에요. 309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인데 그것이 법률상 지위, 피고인이냐, 피의자냐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형식,
구두냐 서면이냐도 문제되지 않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상대방이 있다면 누구냐 이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모든 형사 책임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공판정에서의 자백하고는 달리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면 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백이 과거에는 증거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만 얻게 되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백의 증거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법치국가 원리가 확립되고 즉 인권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현대국가에 와서는 자백이 증거의 왕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백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 맞지만 그 자백도 역시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얻은 자백이라야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백 배제 법칙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뭘까?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뭘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허위 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 배제설. 이 개념은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 설명을 좀 유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폭행이라고 했는데요. 폭행 등을 통해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요 자백은 왜 증거 능력이 없느냐? 요 자백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를 통칭 요거를 우리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임의성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허위 배제설, 그 다음에 인권옹호설, 절충설은 합쳐놓은 놓은 거고요. 위법 배제설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폭행 등을 통해서 얻은 자백은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옹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해보시나요? 예. 저도 가끔은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어떤 거냐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뭐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생각이 다른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부분은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뭐죠?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있은 연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옹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백하고 싶지 않았는데 폭행 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자백을 했다. 즉 진술에 있어서의 임의성, 내가 그 진술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다. 예, 소위 말해서 인권옹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결정권을 말해요. 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자백을 우리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위법 배제설은 어떤 거냐면 그것이 허위 자백이냐 아니냐 또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냐 아니냐 이거 문제 삼지 않고요. 이 자백 취득 과정에 폭행이라고 하는 위법이 있다.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결국 뭐죠? 위법하게 수집한 자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딱히 보다라고 단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절충설의 입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허위 배제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백의 증거 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령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한 것은 허위 배제설을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진술의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단 장기화 뭐 어쩌고 저쩌고 즉 증거실 과정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사유는 예외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 배제서를 채택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를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바로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소지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판례의 입장은 절충설이다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오판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허위를 막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절충설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이건 뭐 학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린다면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교재 진술 거부권에서 잠깐 제가 얼른 찾을 수가 없는데요. 피의자 부분이니까 앞부분이 있겠죠? 예. 그 진술거부권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디냐면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과의 관계 이게 나오죠. 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쉴게요. 이건데 진술거부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자백을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폭행 등을 통해서 얻은 자백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둘 다 증거 능력이 없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네, 뭘까? 이거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309조. 근데 진술거부권이 침해됐을 때 이때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건 맞는데 그것이 309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면 없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허위배제설이나 인권옹호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경우와 그 다음에 폭행 등을 통해서 얻은 임의성형 자백을 구별합니다. 반면에 위법배제설에 의하면 어차피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하기 쉽은 자백이다. 또 309조에서 얘기하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도 결국은 위협하기 쉽은 자백이다. 이 양자는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자백도 불구별설에 의하면 그러면은 309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반면에 구별설에 의한다면 여기서 의한다면은 이거는 위증배제원칙 여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판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 9.2조 682 사건이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 무죄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이 대목이죠.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뭐라 그래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위협하게 수입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구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법배제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거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자백배제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이제 그 사유, 임의성을 의심스럽게 하거나 부인하게 하는 개개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